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사연투브에서 사연을 듣고 있는 40대 남성 구독자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관련된 책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 책에서 귀한 자식은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이 글귀를 보자마자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살면서 차별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엔 벌을 받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도 차별을 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의 처참한 말로에 대해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집은 아버지, 엄마, 저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진 3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주말에 쉰다지만 그땐 진짜 7일 내내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도 아버진 쉬는 날이면 저와 여동생과 정말 많이 놀아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가 해주신 볶음밥이랍니다. 가난해서 진짜 김치에 밥만 볶아서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아버진 쉬는 날이면 엄마 대신에 그렇게 요리를 한 번씩 해주곤 하셨죠. 짜잔! 종구가, 인선아, 얼른 와서 먹자. 오늘은 이 아버지가 김치볶음밥 했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얼른 먹어. 우와, 아버지, 아버지 김치볶음밥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김치만 들어간 건데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럼 또 먹고 싶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또 해줄게. 그러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어. 이거 먹고 아버지랑 저기 뒷산도 올라가 보자. 오늘 날씨도 좋고 딱 노을 지는 거 구경하기 좋은 날이네. 뒷산 올라서 노을 지는 거 구경하고 오자. 그렇게 아버진 참 다정하고 가정적이신 분이었어요. 투박하게 말을 하시긴 했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지금이야 연탄을 떼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엔 뉴스에도 종종 나올 정도로 연탄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그날은 아버지가 야간 일을 하시고 낮에 혼자 주무시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동생은 학교에 있었고 엄마도 낮에 다른 일을 하시고 계셔서 아버지를 일찍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면서 엄만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엄만 한동안 일도 안 다니시고 계속 집에서 알아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상황은 하루하루 점점 더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 큰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운영했던 봉사단체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고 물건도 보내주시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반찬과 쌀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종국이구나. 참 잘생겼네. 똘망똘망한 게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이거 반찬인데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돼. 국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되고.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옆에서 네가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동생도 잘 돌보고 그래야 하는 거야.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도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말해주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봉사단체에서 쌀도 보내주고 반찬도 보내주고 생필품에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준 덕분인지 엄만 다시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엄만 그 후로 저희를 키우기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떡볶이나 김밥, 순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셨는데 정말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면서 고생고생하며 그렇게 돈을 벌고 저희를 키우셨어요. 한 번은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저녁에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 멀리서 보이는 엄마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파 속에서 코끝은 다 빨개져 있는 와중에도 엄만 어떻게든 남은 음식이라도 팔아보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웃으며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그때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고 엄마에게 달려가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많이 팔았어? 우와, 벌써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엄마 많이 팔았네. 근데 오늘 날이 추워서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내가 이거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아휴, 우리 종국이 이 추운 날에 왜 나왔어?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엄마 금방 갈 텐데. 오늘 떡볶이도 많이 팔고 순대도 많이 팔았어. 이거 조금 남은 거 좀 팔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종국이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먹을까? 우와, 정말? 나야 좋지. 엄마 순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거기다가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얼른 정리하자. 너무 춥다. 얼른 정리하고 집에 가자. 그날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엄마 집에 손을 꼭 잡고 돌아오는데 얼른 커서 엄마가 추운 곳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면 꼭 엄마한테 작은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은 게 제 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전 성인이 되고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건설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며 제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정말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특히나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일을 하는 걸 반복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처음에 일이 서툴 땐 다치기도 참 많이 다쳤습니다. 한 번은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잘못 맞아서 뼈가 다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며 절 말리셨는지 모릅니다. 종구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엄만 종국이가 이제라도 다시 대학 공부해서 대학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고 하는 게 엄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엄마 괜찮아.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기술 익히는 거지 뭐.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살짝 금 간 건데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가 안 되겠어서 그래. 엄마가 지금 돈 벌면서 생활비 벌고 있잖아. 괜히 너 밖에 나가가지고 다치고 오고 그러면 엄마 너무너무 속상해. 그렇게 몸 다 상해가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원래 이렇게 다치면서 배우는 거라니까. 걱정 마. 그렇게 여기저기 다치고 아프면서 전 건설 현장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모으다 보니 26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릴 수 있었어요. 바로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1,500에 월세 40짜리 분식집을 제 힘으로 차려드릴 수 있었어요. 처음 딱 준비를 하고 엄마에게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죠. 짜잔! 엄마, 이제 추운 곳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일 안 해도 돼. 더운 날 땡볕에서 음식 상할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편하게 장사해.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 위해서 준비했어. 어때? 종구가, 아이, 너 설마 이거 해주려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거야? 종구가, 엄마가 이걸 어떻게 봤니? 세상에, 아이,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엄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것보다 이건 진짜 별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장사해.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우리 아들, 이것만으로도 엄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엄마가 우리 종국이 덕분에 호강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한 가지 꿈을 이루고 나서 전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배우기도 했지만 힘들고 고단하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일보단 저한테 좀 더 맞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장에서 망치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망치질을 하면서 뭘 제작하거나 그런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쪽으로 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해 들어가 전 그때부터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배웠던 망치질을 하다가 진짜 가구를 만드는 곳에서 기술을 배우니 정말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한 가지 꿈을 더 꾸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제가 원하는 가구를 꼭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구 회사를 4년 정도 다니게 되었고, 이후 퇴사를 하고 1인 가구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말은 회사지만 작은 공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들었던 가구는 그냥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테리어용 가구인 탁자나 의자나 식탁 같은 것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든 날도 많았죠. 아무래도 직원도 없고 저 혼자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부대 비용은 나가는 게 별로 없었지만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계속 연마하고 스스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나중엔 입소문이 좀 나면서 인테리어를 좀 아는 사람들이 슬슬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직원들도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1인 가구 회사를 차리고 나서 5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도 상황이 풀리다 보니 이 복을 남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 저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줬던 봉사단체 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고 나서 전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낸 정말 볼 때마다 청바지에 굉장히 수수하게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께 싹싹하게 잘 대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독거노인 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그분들 손을 잡아주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위로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지금까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위해서 몸도 잘 돌보고 사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아셨죠? 아가씨는 아주 우리 딸보다도 더 착하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참하고 착한지 몰라. 고마워. 매번 이렇게 찾아와 줘서 내가 아가씨 기다리면서 버틴다니까. 그죠? 할머니, 저도 매번 할머니 뵙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식사 더 잘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봬요. 수수하고 꾸밈 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들이 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함께 봉사하면서 호감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내에게 호감을 표시하고서 전 아내 직업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아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려 직업이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라고 하면 직업만 듣고서도 주변에서 어떻게든 선자를 마련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진짜 꾸밈이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전 더더욱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가는 장인, 장모, 처형, 아내, 처남 이렇게 다섯 식구였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장모가 재혼을 한 새엄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있잖아. 사실 우리 엄마 내가 4살 때 아빠가 재혼하신 분이야. 언니도 엄마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이고. 그니까 언니랑 난 아빠가 달라. 남동생만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야. 이거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그럼 장인어른께서 당신 4살 때 재혼을 했던 거라고?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 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사실 나 크면서 엄마한테 좀 차별받으면서 자랐거든. 아무래도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언니랑 동생만 많이 챙겼어. 나랑 결혼하면 혹시라도 당신한테 그럴까 봐 걱정되네. 나 크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 아빤 항상 바빠서 날 챙겨주지도 않고. 그럼 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당신 진짜 외로웠겠다.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덤덤하게 말하던 나는 제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참 외롭게 자랐더라고요. 항상 혼자 놀이터에서 나가 놀았고 학교에서 공부밖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놀아줄 사람도 없고 집에 가도 외톨이니 늘 그렇게 혼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세무사인데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는 거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그냥 나도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노숙자도 참 많고 폐지 주는 어르신들도 많고 TV 속에서도 몸이 아픈 아이들도 참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걸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당신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내가 겪었던 외로움이라서 그런가 봐. 그 힘든 마음 내가 잘 알 것 같았거든. 처음엔 월급에서 조금씩 기부해서 봉사했는데 그걸론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해 보니까 내 도움받고 고마워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더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전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내를 어떻게든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저흰 아들, 딸 이렇게 두 자녀를 낳았어요. 저희 가족만 보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처가댁만 끼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사실 장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더군요. 처형은 좋은 회사에도 다니고 있었고 처형 남편인 형님도 한의사였는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모는 대놓고 뭐 차별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슬쩍 비교하면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같이 밥을 먹는데 장모가 은근슬쩍 걱정하는 투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당신 제가 하는 가구 회사가 큰 업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그걸 납품하는 곳이었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한의원 형님과 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자네 형님은 한의사가 됐는데 자넨 도대체 뭐 한 건가? 자네 회사 알아보니까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안 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밥은 벌어먹고 살겠어? 한 달에 얼마나 버나? 한 200이나 300, 뭐 그 정도는 버는 거야? 장모님, 아직은 미천하지만 그래도 지금 더 노력하고 있어요. 전보다 점점 더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지. 자네같이 무턱대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하고 망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차라리 직장을 다녀, 직장을. 참, 진짜 저래놓고 무슨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참. 내가 우리 딸이 세무사라서 나도 사자 들어가는 그런 사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딸이 자네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야. 내가 정말 앞으로 지켜볼 거야. 처음엔 아예 대놓고 장모가 비교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민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는 절 지켜줬습니다. 엄마, 엄마 사위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옛날엔 그렇게 언니랑 나랑 차별하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사이들끼리 차별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널 차별했다고 하는 거니? 또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 넌 정말 항상 그게 문제야. 그 자격지심. 자격지심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맨날 나만 이상한 엄마 만들지 않니? 이상한 엄마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진짜 그랬다니까? 왜 이제 와서 딴 말해? 이거 봐봐. 사이들도 직업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뭔데? 우리 남편 스스로 알아서 회사 운영하고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그래 정말? 참나. 아, 내가 장모로서 이런 걱정도 못하니?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사업한다는 사람이 거기다가 큰 회사도 아닌데 내 딸 걱정도 못하는 거야? 참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그렇게 항상 끝은 아내와 장모 둘이서 다투는 걸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처음엔 전 싸운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장인 같은 경우는 우직하고 조용한 스타일이다 보니 그렇게 아내와 장모가 다퉈도 별 말을 안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그 집에서 절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혼자서 아등바등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딱 장모에게 대항할 방법을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사실 처남은 그때 당시 취업도 안 하고 백수로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했었거든요. 그런 처남을 장모는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모셨고요. 매번 볼 때마다 밥이며 뭐며 다 챙겨주기 바빴어요. 우리 아들 게임하다 보면 배고프지? 엄마가 뭐 만들어줄까? 김치볶음밥 어때? 아니면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엄마, 필요 없어. 나가. 문 열지 말라고. 알았다, 알았어. 아유, 우리 아들 게임하는데 엄마가 방해했구나. 알았어. 그럼 열심히 해. 장모는 딱 한 명 처남에겐 늘 약자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남은 그렇게 까내리면서 자기 자식은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장모가 신이 나서 뭔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형님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세상에나 70만 원이나 되는 양복이었어요. 자네, 이거 어떤가? 예쁜가? 내가 자네 위해서 샀네. 이거 신상이야, 신상. 글쎄 백화점 갔더니만 이게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자넨 키도 크니까 이거 한번 입어보게. 키도 크고 몸매도 되잖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얼른 입어봐. 아유, 역시 멋있다, 멋있어. 아주 연예인 같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역시 장모님 보는 센스가 있으시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학교에 참석해 해서 양복을 하나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딱 장모님께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 그래? 내가 마침 잘해줬네. 잘 입고 다녀. 자네 뭐 양복 같은 건 필요 없지? 뭐 맨날 나무나 만지고 못질이나 하고 그러는데 양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작업복이나 있겠지. 뭐 내가 작업복이라도 좀 사줘? 아, 아니요. 장모님 전 그거 우리 천안 건 줄 알았죠. 장모님 항상 저한테 양복 입는 직업 가져라 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참에 처남한테 좋은 양복 하나 해주시고 면접 기원하시는 건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네요. 그나저나 장모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저야 뭐 비록 양복 입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도 처남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럽고 신경 쓰이고 그렇네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처남 면접 양복이라도 하나 해줄까 했는데 장모님 그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제가 처남 선물해 줄게요. 우리 아들? 아이, 우리 아들 해줘야지. 그래,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양복 하나 해주지 뭐. 괜찮어.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절 무시할 때면 저 역시 처남 얘기를 덜컥 꺼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는 당황하며 말을 끝내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장모 얘기에 그냥 당황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나중엔 참 우스웠습니다. 본인 아들도 저러고 게임만 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뭐라고 하는지 싶었어요. 그래서 장모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처남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형님과 절 비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 생신 기념으로 저희가 밥을 대접하던 날이었는데 그날 참석도 안 한 형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네,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아무래도 형만 하나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라고 자네 형님이 어제 뭘 해줬는지 아는가? 나한테 용돈을 아주 크게 보내줬어. 생신이라고 갖고 싶은 거 사라고 말이야.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원. 역시 형님은 형님이야. 자네 벌이도 있고 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그러게요. 형님도 참 제가 아우된 입장이기도 해서 그런지 참 우리 처남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사위는 그래도 장모 생일이라고 이렇게 밥도 사드리고 하는데 아들은 저렇게 집에만 있으니 처남 입장에서도 당장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고 마음이 아플 텐데 저까지 나서서 뭐라도 크게 해드리면 처남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어? 아니, 우리 아들이야 뭐 평소에도 잘하는 효자니까. 아유, 그렇죠. 우리 처남이야 장모님한테는 아주 귀한 자식이죠. 제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모님이 이렇게 아끼는데 처남이 조금만 더 정신 차려서 사회생활도 좀 하고 밖으로 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잘하면 처남이 눈치 보일까 저도 걱정 참 많이 합니다. 장모님이 저 걱정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요. 아이, 그래. 뭐 고맙네. 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밥이나 먹음세. 그렇게 저도 1년, 2년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늘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처남 얘기를 할 때면 그렇게 비교질을 하던 장모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럴 땐 참 통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모는 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제가 이성을 잃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가 지방에 지인 장례가 생겨서 장례식장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이날이 주말이라 아들과 딸을 처가에 맡기게 되었죠. 그때가 아들이 8살이었고 딸은 6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지방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애들을 데리러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장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이거 누가 10,000원짜리 쓰라고 그랬니? 어? 왜 할머니 허락도 없이 이 돈을 쓴 거야? 할머니, 이거 그냥 식탁에 떨어져 있어서 저희 그냥 배고파서 나가서 붕어빵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붕어빵 사 먹는 걸 왜 허락도 없이 그렇게 남의 돈을 쓰냐고 이거야.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아니 모르니. 하여튼 간에 지 애비나 지 아들이나 출신이 천해서 그런지 정말 손버릇도 안 좋네. 할머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진짜? 이젠 또 할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해? 너 일로 와. 어? 지금 대들기까지 하는 거야? 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서 바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니 깜짝 놀란 장모가 절 쳐다보더라고요. 이젠 하다 안 돼서 애들한테까지 이럽니까? 처음엔 아내랑 처형을 차별하더니만 사위들까지 차별하고 이젠 자식들까지 차별하는 거예요? 네? 아니 처형 자식들한테 그렇게 금지옥에 맡겨주시더니 우리 애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붕어빵 사 먹었다고 지금 어떻게 그런 심한 말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손버릇 안 좋은 건 당연히 혼나야 하는 거 아니야? 손버릇이 이렇게나 안 좋은데 왜 나한테 화를 내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장모를 보면서 전 화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민혁아, 너 그 10,000원 가지고 붕어빵 사 먹었어? 왜 붕어빵 사 먹으러 갔다 온 거야? 아빠, 할머니가 저희한테 밥도 안 줬어요. 밥을 안 줘서 여동생하고 저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사 먹었어요. 뭐? 그럼 할머니한테 왜 밥 달라고 하지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할머니가 집에 없었어요. 아침도 점심도 다 안 주고 할머니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잘못했어요, 아빠. 전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맡겼던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날 처가댁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부터 3시까지 장모는 애들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애들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 없었다고 하니 진짜 기가 막히고 열불이 터져 당장 그 집안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장모에게 진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차별을 당하면서도 아낸 그래도 언니와 동생이 좋으니 혼자서 삭히고 지나갔던 적이 많았는데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울분을 토해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 손주들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언니 자식들 오기만 하면 용돈도 5만 원이 뭐야? 10만 원씩 팍팍 주면서 그리고 오기만 하면 고기 반찬이다 뭐다 상다리 아주 부러지게 차려주는데 그걸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지금껏 애들 엄마한테 맡겨봤어? 딱 하루야, 딱 하루만. 하루만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하나도 안 먹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붕어빵 하나 사 먹었다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잡아?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랬지. 아내의 큰 소리에 그제서야 장모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던 장모는 생전 처음 아내가 화를 내는 걸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내는 실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진짜 엄마 못됐다. 진짜 못됐어.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엄마 좋아하는 언니랑 엄마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랑 평생 살아.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이제 난 도저히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보고 싶지도 않아. 이해. 너 지금 나랑 인연 끊자고 하는 말이니? 참 너 진짜 못됐다 얘. 내가 너 4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키워줬잖아. 어? 근데 그런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엄마가 엄마 같아야 엄마지. 됐어. 그래도 난 지금까지 엄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엄마가 용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거 사달라고 하면 다 해줬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엄마한테 잘했다고. 근데 엄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 준 적 있어? 언니랑 맨날 비교하고 내가 엄마가 난 자식 아니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질 테니까 나도 엄마 없는 사람이라고 치고 살 테니까 제발 앞으로 우리 보고 살지 말자. 제발. 전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동안 장모가 얼마나 아내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저도 옆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반응은 정말 기가 찼습니다. 큰 소리 내는 아내가 버르장머리 없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 저것 좀 봐.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여태껏 키워준 엄마한테 저렇게 대드는 거 좀 봐. 어? 사람이 이래서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되는 거야. 길바닥에서 구르는 사람 만나니까 애가 하는 말부터가 달라지지.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장모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처신 좀 지키세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착한 아내가 저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사이를 그런 대접하나요? 저도 장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창피한 줄 아세요. 인생 그렇게 살다간 언젠가 꼭 천벌받습니다. 사람 그렇게 비교하고 차별하며 벌 받는다고요. 아셨어요? 가자, 미녀가. 얘들아, 얼른 가자. 저흰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장모는 이래서 출신이 중요하다며 별의별 말을 뒤에서 쏟아내고 있었지만 전 다 싸그리 무시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지옥에서 나왔어요. 전 애들한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급했어도 그 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모가 괜찮다고 해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할 걸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은 가는 내내 할머니가 너무 나쁘다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서라도 저흰 더 냉정하게 이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정말 4년 동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그쪽 근처엔 가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장인이 와서 저희에게 부탁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남처럼 지낼 건가? 자네 맘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네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아빠, 아빠도 문제야. 아빠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으면 이랬겠어? 아빠가 중재를 잘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아빠가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나 챙겨주고 날 믿어주고 지지해줬으면 그랬겠냐고.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내 얘기 들어준 적 있어? 엄마가 언니랑 나 차별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냐고. 그땐 내가 너희 먹여 살리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지 않니? 나도 사실 그게 좀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어쩌겠냐. 민주야, 다 지나간 얘기고 네가 엄마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자식이니까 한 번 양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또 그 소리.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지금까지 무려 40년이야, 40년. 내 나이 지금 40이 넘었다고. 그런데도 또 그런 소리를 한다고? 4살부터 날 키워줬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도 엄마가 제대로 준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잖아. 아빠 그런 소리 할 거면 아빠도 오지 마. 나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장인이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완전히 인연을 끊고 명절에도 한번 가지 않고 장인만 따로 불러서 용돈 드리거나 밥 한 끼를 먹곤 했습니다. 장인 생신 땐 같이 만났지만 장모 생신날이며 다른 날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 흐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 사이 하면서 아끼던 형님과 처형이 애들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였습니다. 처형한테도 자식이 2명 있었는데 캐나다에도 한인들도 많고 그러니 거기서 한의원을 차리면서 이민을 갔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처가에 완전 날벼락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우리 딸, 우리 사이 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완전히 집안이 고요해지고 만 거였어요. 처음에 장모도 처형과 형님을 엄청 말렸나 보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한국이 더 좋다면서 엄청 말렸지만 처형 부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민 가고서 아무도 남지 않으니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이럴 땐 사람이 한 명도 집에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조카들이나 처형 부부가 있을 때야 뭐 북적북적했겠지만 이젠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저희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민주야, 뭐하니? 너 이번 명절에도 안 올 거야? 네 언니도 없고 언니도 이번 명절에 안 온단다. 당분간 정착하기 전까진 한국에 올 생각이 없대. 엄마 진짜 너무 외롭다. 와서 같이 밥 먹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니? 우리 민서방은 잘 지내는가? 자네도 참 진짜 독하네 독해. 어떻게 4년 동안 장모 걱정을 한 번 안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이제 앞으로 절대 차별 안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손주들도 데리고 좀 와주면 안 되겠는가? 나 정말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네. 저희는 안 갑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안 보고 살기로 했잖아요. 끊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정말 냉정하게 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찾는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애지중지하던 자식들이나 찾지 차별하던 자식은 왜 찾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남이라는 사람은 4년이 지나도 똑같이 백수로 지내는가 보더군요. 맨날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장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별 정이 없는 것처럼 맨날 밖으로 돌기만 했다더라고요. 그러니 장모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울면서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딸이 받질 않으니 사위인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방,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는가? 다른 환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데 난 지켜주는 사람이 없네. 자네 장인은 내가 이렇게 입원해도 지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말이야. 모임 가기 바쁘고 난 한 번을 보러 오지도 않네. 나 진짜 세상 너무 외로워. 좀 와주면 안 되는가? 갈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하시던 자식들한테 연락해 보시죠. 그렇게 못마땅한 추신 사위 왜 찾으시나요? 자네 아직도 그게 서운했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앞으로 정말 잘함세. 우리 딸이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와. 어, 됐습니다. 저도 저 아껴주는 사람들 볼 시간만 있지. 저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장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며칠 뒤에도 장모는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끝을 내야지 싶어 받게 되었어요. 그날은 장모 생신이었는데 혼자 있다며 엉엉 울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민서봐, 날쎄,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내 생일이야, 생일.
캐나다 간 큰딸낸 바쁘다며 전화도 안 오고 막내 아들은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는지 방에서 도통 나오지도 않고 내 자네 생각이 너무 나서 전화했네. 내가 참 미안하네. 자네랑 우리 둘째 딸만큼 나 챙겨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정말 미안하네. 우리 이제 좀 화해하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하네. 내 생일인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네 몇 년 전 생일 때 갔던 식당, 거기가 얼마나 생각이 나던지. 그 식당이요? 이 정도 식당에서 대접하는 건 처음 본다면서 비우시던 그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네. 자네가 얼마나 날 생각 많이 해줬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 내 딸은 내 전화도 받지 않고 제발 우리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만나자고 말이야.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차별해놓고선 이제 와서 찾으신다고요? 됐습니다. 앞으로 장모님 안 계시다고 생각할 테니까 장모님도 자식은 둘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와 우리한테 이러는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까지도 저흰 장모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줘야 하지 않나, 이젠 좀 화해해야 하지 않나 하시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내와 저 우리 아이들까지 상처받은 거 그걸 아신다면 아무도 그런 말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모는 지금 73세시니 슬슬 지병도 생기고 자식들도 그리울 나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와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던 처형이랑 형님은 이민 가고서 1년이 지났는데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한 번을 한국에 오지 않더라고요. 저흰 이 모든 게 다 장모의 차별이 만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모는 그 뒤로도 게임 페인인 처남 뒷바라지라면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차별을 한 부모의 노후는 이렇게 처참한 거였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들은 12살이 됐고 저희 딸도 10살이 됐는데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항상 저와 아내를 생각해주고 어긋나지 않게 잘 크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외할머니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지켜봐 그런지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전 항상 제 편이 되어준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도 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많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밥벌이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여동생도 지방으로 시집을 가서 매제랑 잘 살고 있고요. 아낸 가끔씩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가서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며느리로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만 저보다 아내를 더 반겨줄 때도 있어요. 어머님, 저 오늘은 뭐 할까요? 파 다듬을까요? 아니면 어묵 썰까요? 저 뭐든 시키세요.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 도와드리러 온 거니까 저 다 시키시라고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힘든데 무슨 뭘 도와줘. 종구가 네가 해라 네가.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일하려고 해. 넌 가서 앉아 있어. 우리 며느리 떡볶이에 순대 넣어 먹는 거 좋아하지? 내가 그렇게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있어. 아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저 이 떡볶이집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워놔야죠. 알았다, 알았어. 아,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는 아내가 참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엄마도 항상 저희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도 건강하시고
여동생도 잘 살고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차별은 악의 씨앗을 심고 평등은 화합의 나무를 키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랍니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요즘이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니 걱정도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무너진 집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전 항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힘든 이 시기가 끝나면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늘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